10분 내로 그 복잡한 사건에 자기 변론을 해야 돼요. 그 변론에 따라서 징역을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재산 몰수행을 당하든지 자기 살아온 인생 모든 거가 이 10분 내로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건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송사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거에서 자기를 최대한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말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군중이 모인 데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 그 시대를 뭐라 부르냐 하면 서양학자들은 말이 곧 권력이 된 인류 최초의 사건이라 그래요. 바로 이게 아테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말이 권력이 된 시대에 중국 역사에서는 이제 그 중국의 전국 시대에 전국 칠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변사들, 말을 잘해갖고 군주를 설득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다수 대중들이 그 사건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이거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 시리즈 좀 눈여겨보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 잘하기에 대한 자기계발서가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팁들 주고 하는데, 한 1년 전에 쭉 봤어요. 대략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그 내용이 디테일이 강하고 상당히 섬세한 거예요. 그 상황의 실례가, 우리 사회에서 딱 만나는 몸에 쫙 들어받는 실례를 많이 드러났어요. 몇 가지 방법론으로 이렇게, 상당히 인투션이 있는, 꽤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네. 엄청 많이 팔렸죠? 5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50만 부나요? 네. 오, 대단하네요. 그 수준도 있는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한 단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베스트셀러 어쨌든 사회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이 그 주장하는 것 중에 말의 공식, 그것도 있고, 통제의 언어. 통제의 언어로서는 그 사람 사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떠올랐던 게 뭐냐면, 교정반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충 대하는 중에 좀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나 딱 보면 그걸 꼭 고쳐주고 싶은 게 훅 올라오잖아요. 타인의 그 쪼매낸 실수도 용납 못하고 적극적으로, 반사적으로 교정하고 싶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 올라온다. 그걸 잘 지적했어요. 통제의 언어를 많이 쓴다는 거는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지식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럴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잘 벌어져요.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인간관계로 치환을 하면, 통제를 내가 받는다 하면 거부를 일으키죠. 크게 세 가지, 뭐 뒤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탁 드러나는 거는 통제의 언어를 좀 줄여라. 통제의 언어는 대부분 정보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확신을 동반해서 좀 심하게 강압적으로 주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사람들이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초등학생부터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의식상에서 일종의 거부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스타일이 조금 강압적으로 하는가, 타인을 좀 내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대화를 하는가, 그 점을 굉장히 일깨워줬고, 두 번째는 반사적으로 누굴 교정하거나 지적하는, 그걸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인데, 언어의 공식, 비슷한 개념을 한 1년 전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좋은 의미잖아요.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는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할 때 쓰면 안 돼요. 내가 전문 분야 아닌데 직관을 쓰면 안 돼요. 전문 분야 아닌데 직관을 쓰면 거의 뭐 7, 80%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관은 굉장히 우리가 쓰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훅 올라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저 사람 왠지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올라오잖아요. 딱 한 발 물러서 갖고 이걸 보라. 그때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공식의 힘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그 말하기, 말그릇의 그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공식인데, 말하는 각자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각자의 고유한 그 생활 환경에서 경험에서 고착된 공식이라는 거예요. 10분 정도 대화를 하면 초기에는 저 사람이 주로 어떤 공식을 갖고 있는가, 말하기에 있어서. 그게 바로 어투가 되는 거죠. 말하기의 그 공식의 뉘앙스적, 느낌적 측면은 어투로 드러나고,
말하기에 사람마다 공식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아, 항상 또 저 사람 저 말해. 다시 말하면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분은 사람마다 말하기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안 좋은 경험, 쓰라린 경험, 뭐 그런 것들이 집적이 돼갖고 그거가 하나의 공식을 형성했다. 그래서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황당한 주장을 하든지 어떤 개팍한 소리를 할 때, 한 발 물러서 갖고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 맞지 않는 가격한 주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 갖고 그 사람의 공식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관찰해보라. 브라보. 굉장히, 칭찬해줄 만한, 그 고유한 어투, 그 다음에 주장을 전개하는 고유한 방법, 그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대부분, 나이가 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사람 또 그 말 해? 그 사람이 그 말 해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말하기 스타일인 거예요. 의외로 가만히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을 견뎌내고 조금만 귀를 좀 더 기울여 보면 실제로 가만히 분석해보면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추석날 선물이 들어왔는데 항상 이렇게 보자기에 샀는 거는 사과 선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봤더니 다른 거 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박스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박스가 그 사람의 말하는 그 태도, 액센트, 그 다음 어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 자체, 말이 갖고 있는 내용 자체보다도 그걸 사고 있는 포장지에 먼저 노출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말하기에 국한됐는데 더 나가서 공식이라는 개념은 말하기의 공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관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공식은 말하기 공식보다는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웠던 물리, 수학, 자연과학에 관한 공식들이요. 말 그대로 공식이요. 2차 방정식 공식이잖아요. 네. 근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직관을 이용하기보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쓰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공식이 직관을 이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 공식은 오랫동안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오랫동안 수백 년이 됐잖아요. 뉴턴의 공식 같은 거는. 수백 년이 된 이 공식은 그동안 다 검증이 받았잖아요. 그게 뭐 시대가 바뀐다고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물리적 공식을 직관의 대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말의 공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공식은 그걸 간파하는 항상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말하기가 저 사람이 끄끄럽고 뭐 좀 너무 딱딱하게 이야기한다 해도 껍질을 벗길 때까지는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보면 내용도 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용이 뻔한 게 아니고 매번 달랐는데 그 포장이 같아갖고 나는 저 사람을 뻔한 말 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구나. 함정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몸으로 하는 손발짓하고 움직임하고 이 보컬로 하는 그래서 말과 행동 함께 쓰잖아요. 말과 행동 함께 씁니다. 사인하고 인텍션 하는 거는 말과 행동밖에 없잖아요. 붓글씨를 쓰거나 글씨를 쓸 때 필체란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 그 사람 고유한 문장의 스타일이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문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의 말의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잘 묻지 않아요. 요 점이 핵심이에요. 말하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발 물러서 봤을 때 가장 먼저 선행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에 있어서. 그건 뭐냐면 타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한테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로 말을 하는가. 마시는 음료수 하나를 정하는 것도 코카콜라인지 펩시인지 뭐 사이다인지 그 기호가 다 있는데 넥타이 하나 골라도 자기 취향이 다 있는데 그걸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 자기 좋아하는 색깔에 모든 것들 우리의 감각에 대한 그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유독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스타일을 의식화하고 개념하고 그걸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는 이게 생략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국어교육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국어교육은 다 알다시피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되어 있어요. 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빠진 게 뭐냐면 말하기가 빠졌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놀랍죠? 말하기 교육을 전문으로 받아본 적 있나요? 근데 우리 사회가 국어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지난 50년 동안, 저 60대 후반이니까, 초등학교부터 보면 말하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게
국어 교육의 4대 요소잖아요. 그 쓰기는 얼마나 연습합니까? 읽기는 얼마나 강조합니까?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말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말하기 자기계발서가 범람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국어 교과서에 말하기 챕터가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대해서 각자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우리가 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엄밀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갖고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말하기 훈련을 했다면, 예, 지중해 둘레를 산 에집트, 로마, 그리스, 그 다음에 서유럽, 그 다음에 유럽의 문화는 말하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를 2번째 갔었어요. 가기 전에 한 2달 동안 그리스 역사에 대한 책을 강의를 했어요. 한 20권 했어요.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페리클레스 시대 때 고대 아테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기원전 500년쯤에 그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는 말이 곧 권력인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때 권력이란 걸 좀 나쁘게 보지 마세요. 말이 곧 권력인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동서 문화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말이 권력이 된 시대가 전 세계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유독 그리스 아테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스파르타라는 폴리스가 있었잖아요. 그건 또 달라요. 그건 완전히 군대식 교육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테네는 바로 누구나 다 우리 옛날에 배웠듯이 민주주의가 시작한 나라로 보여잖아요. 바로 페리클레스라는 탁월한 정치가 시대에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서양의 학문의 근간을 만드는 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출연했잖아요. 그 인물들의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가장 첫 번째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긴 사람이 아니요. 평생 말을 한 사람이에요. 플라톤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했던 모든 말을 책으로 엮은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 그 플라톤의 사고가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의 철학의 밑바탕이 됐잖아요. 시작은 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말을 한 사람이. 그 소크라테스가 말을 한 이게 하늘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페리클레스 시대의 그리스 아테네의 그 사회를 재구성해 봐야 돼요. 그걸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죄인들도 있고 이제 법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직업 변호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를 변론해야 돼요. 이렇게 심판관들 있잖아요. 보면 그 영화 같은 그런 거 나잖아요. 이렇게 쫙 둘러 앉아갖고 이렇게 착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기를 쳤던 살인사건 같은 거 이제 일어나면 본인이 이제 범죄자면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배심원한테 시간이 딱 주어져요. 짠! 그때 동작하는 게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를 딱 거꾸로 세워놓고 모래가 다 빠지는 동안에 그 시간에 그때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네. 그게 시계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모래시계가 모래가 다 빠질 때까지 10분 정도 안 되잖아요. 10분 내로 그 복잡한 사건에 자기 변론을 해야 돼요. 그 변론에 따라서 징역을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재산 몰수형을 당하든지 자기 살아온 인생 모든 거가 이 10분 내로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건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목숨, 자기 재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송사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거에서 자기를 최대한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툴이 말하기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군중이 모인 데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 그 시대를 뭐라 부르냐 하면 서양학자들은 말이 곧 권력이 된 인류 최초의 사건이라 그래요. 바로 이 아테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말이 권력이 된 시대에 중국 역사에서는 이제 그 중국의 전국 시대에 전국 칠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변사들, 말을 잘해갖고 군주를 설득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긴 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다수 대중들이 사건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이거는 바로 문화의 뿌린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만든 그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주의하고 말의 권력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됐어?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긴 거예요. 이제 내 재산 보호하고 내가 10년형을 받을 걸 1년으로 바뀌는 이 모든 거는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10분 내로 말을 할 수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가해 학습을 받아요. 그때 나온 게 소피스트예요. 아하. 우리가 이제 변론술 내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낮게 보죠. 최근 서양 철학계에서는 그걸 다시 재평가합니다. 서양 문화의 뿌리가 바로 어쩌면 변론술,
소피스트, 우리는 소피스트가 개변론자라 부르는데, 개변론자는 뒤집어 보면 어쨌든 자기의 그 죄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줄이든지,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방법론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폴리스에서 최고 가는 변론 그 소피스트 한 명 와요. 소크라테스가 전날부터 들떠갖고 그 사람 만나고 싶어갖고 최고의 지식인이요. 소피스트 그때 당시에. 제대로 봐요.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수사학이에요. 들어보셨죠? 수사학이란 거는 이 유럽사를 공부해보면 이 기본 과목이에요. 유럽의 중세 천년뿐만 아니라 유럽사를 관통하는 과목이 있다면 수사학이에요. 말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는가. 그거에 한 개인의 능력, 모든 걸 그거다 다 훈련하는데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성리학, 중국 남송에서부터 발행한 성리학이 조선 오면서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성리학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비라는 계층이 출현했잖아요. 그것 500년 동안. 성리학자는 뭐예요? 군자의 도이라면서 감옥하고, 제가 미국에서 석사 박사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질문도 못해요. 안 해요. 그게 버릇이 안 된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에는 말하기란 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화의 2000년은 가장 핵심 과목이 수사학, 말하기 과목입니다. 변호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서양에서 굉장히 빨리 발전해요. 근데 그리스 초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했다. 페리클레스가 세계 3대 명연설 중에 하나가 페리클레스가 그 전멸 장병들한 그 묘지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연설이 브루투스 너까지 있냐 하는 안토니우스가 했던 그 연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설이 링컨이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게 세계 3대 연설입니다. 왜 굳이 세계 3대 연설이란 이런 조어가 생겼을까요? 그만큼 서양 쪽에서는 말 잘하는 걸 최고의 능력으로 평가했던 사학이 있다고 했습니다.